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타고 코치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이 동영상 아래 네이버 카페에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랑 저 미스터 추의 모든 자료, 강의 노트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실증적 연구, 즉 실증적 연구는 양적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를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증적 연구는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 이 양적 연구라고 하는 이유는 양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증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적 연구는 전제가 자연현상처럼 사회현상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화,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이랑 연구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에서 가치, 사람의 가치를 빼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연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실증적 연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증적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어떤 원인이 생기면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거시적 주제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시적 주제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경험의 수를 감안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구나 라는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연관을 짓자면 기능론하고 갈등론도 이제 거시적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실증적 연구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객관적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연구 대상이 있다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으로.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한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감정이입이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쥐가 있는데 흰쥐 막 실험하는데 쥐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연구를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증적 연구는 통계, 계량화, 수량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통계, 수치화된 자료를 우리는 공식적 자료라고 하고 공식적 자료가 실증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뒤에 가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어. 조작적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건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그런 관념을 구체적인 관념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자면 부부간의 사랑?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수치화할 수 없지만 이런 걸 수치화한다는 거죠. 일주일간 스킨십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손편지를 주고받는 횟수? 이런 식으로 그 부부간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관념을 구체적인 관념으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라고 했죠. 피상적인 연구, 그 연구 대상자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연구고, 주로 이제 뒤에 가면 자료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 방법 중에서 주로 실험법과 실험을 하고, 이제 A군, B군 나눠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뿌려서 질문지를 회수하고, 이제 그러한 방법이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설명 방식,
설명 방식은 뭐냐면 연역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역적으로 설명한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먼저 대전제가 딱 나오고 뭐뭇은 뭐뭇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연역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로 따지면 두 갈씩 주제가 나오고 이제 세부적인 게 나오는 형식, 그것이 바로 연역적이다. 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니, 사람은 죽는다 라는 대전제가 딱 나오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도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사람이다, 뭐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결국에 사람은 죽는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증적 연구에서는 설명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국어에서 설명문이라고 있죠. 설명문은 뭡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를 사회의 그 문화 영역에서는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건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설명한다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실증적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적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해석적 연구는 다른 말로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질적 연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질적 자료, 일기, 그런 개인의 낙서 이런 걸 질적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단서가 되는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석적 연구를 다른 말로 질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이 해석적 연구는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계량화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그러한 사회현상 이런 거는 절대 계량화 수치화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구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적 연구를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현상 속에 담겨진 개인의 내면적 주관, 가치, 동기, 의도,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을 의미 해석하는 거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울고 있으면 저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러면 그것을 깊이 그 사람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왜 저 사람이 울까? 그 사람과 친해져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심층적인 고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연구 방식이 바로 해석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해석적 연구가 계량화 수치화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 연구자가 멋대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거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당연히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해석적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당연히 해석적 연구로 연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쓰이는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했는데, 개인의 일기, 낙서, 개인의 편지, 개인의 SNS 이런 거는 양이 좀 적지만 이런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면 굉장히 연구가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질적 자료로 하고요. 이 질적 자료를 다른 말로 비공식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 계량화되지 않은 그러한 자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비공식적 자료, 질적 자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해석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감정적 이입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울까?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즉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할 때 이제 뒤에 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람 개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면접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참여관찰법이 자료 수집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석적 연구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이 해석적 연구에서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기술한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기술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기행문은
여행을 가가지고 개인의 느낌이 듬뿍 담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기술한다 라는 뜻, 이 기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에서 그 쓰이는 기술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개인의 주관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해석적 연구다, 질적 연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국어에서는 미괄식,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 이제 귀납적으로 기술하는 거거든요. 귀납적인 방법은 뭐 사례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두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세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네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그러므로 만 몇 번째 까마귀도 까마니까 그러므로 까마귀는 까맣다,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마지막에 전제를 내리는 거예요. 개별 사례가 앞에 나오고 개별 사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 이것이 바로 미괄식입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기술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실증론 연구하고 이 해석적 연구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둘 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둘 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반드시 경험적 자료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경험적 자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실증론 연구하고 해석적 연구를 지금 따로 배우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연구 방법에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서로 최대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문헌연구법,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뭐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헌연구법은 두 연구에서 모두 사용한다라는 거 미리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사진이 나오는데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분리되어 있다. 객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뜻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개인의 감정, 주관, 편견을 아예 배제하고 없애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분리되어 있다. 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것, 실증적 연구에 해당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는 여러분들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가 서로 하나가,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 역지사지. 그래서 깊이 있는 정서 교감을 통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상태는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증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 그 실증적 연구하고 해석적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실증적 연구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증적 연구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 문제, 수능에서 개념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제기. 문제 제기는 왜 의문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성찰적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왜 저럴까?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걸 보고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는 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의문 주제를 선정하는 거. 이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되겠죠. 그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포함된 추측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들어간 추측이 바로 가설이야. 그래서 어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 뒤에 가면 자세히 알겠지만 앞에 있는 게 독립변수 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종속변수 Y가 되거든요. 이 원인과 결과, 이거를 포함시킨 잠정적 결론을 통해서 연구 설계도 하고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렇게 틀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업 성적, 흡연을 하는 학생은 성적이 낮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원인, 독립변수는 뭡니까? 그쵸, 흡연 여부죠.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을 것이다. 종속변수는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포함된 추측, 이것이 바로 가설 설정인데, 가설 설정도 역시 연구자의 마음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개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설계 단계거든요. 연구 설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지 계획을 하는 건데,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까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이제 조작적 정의인데, 이것도 연구 설계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라든지 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이거 다 연구자의 주관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개입이 되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자료 수집은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뭐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뭐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실험법 질문지법,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에서 쓰이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뭐 문헌연구법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겠죠.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최대한 같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가치 중립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이러한 모인 자료들, 이 모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분석을 해서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도표, 그래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단계죠. 이것도 역시 연구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단계도 가치 중립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고 났더니 이 가설, 내가 전에 세웠던 이 잠정적 결론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가치 중립 단계입니다.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했더니 가설이 맞아. 그럼 그 가설이 수용되는 거야. 그 가설이 맞아서 이제 수용이 되는 거고 결론이 되는 거고, 가설이 안 맞아. 그러면은 폐기가 되거나 기각이 되는 거죠. 이 가설 검증은 가설이 수용되거나 기각되는 게 모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수용된 것만 가설 검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 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설이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가설이 기각되고 폐기됐잖아. 이것도 뭐 헛된 일을 한 게 아니야. 이것도 역시 과학적 성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각이 됐다고 해서 정말 뭐 헛수고한 거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를 시켜야 되겠죠. 일반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이 도출되었죠. 이것을 전체에 적용시키는 거야. 뭐 특정 학교에 대해서 뭐 흡연율과 성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관관계가 나타났어. 진짜 흡연을 많이 했더니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게 일반화죠. 근데 일반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표본을 잘못 뽑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대상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만한 샘플, 표본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일반화도 역시 최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중립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거,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치 개입 단계죠. 연구자가 가치를 집어넣어서 이제 어떻게 결과를 활용할 거고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증원 연구 절차 여기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웬만하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증원 연구에서는 연역법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뭇이면 뭐뭇이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찾는 게 연역적이라고 했죠. 근데 뭐뭇이면 뭐뭇이다 라고 하는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설 설정 단계에서 자료 수식까지, 이때까지는 연역적 방법이 쓰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자료 분석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죠? 살펴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니까 자료 분석부터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때까지는 귀납적 방법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선 연구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다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주로 연역적 방법이 쓰인다.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이 가설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연역적 방법이 쓰이고, 부분적으로 귀납적 방법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실증적 연구 절차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가설 설정 단계에서 실증적 연구 가설 설정 단계에서 좋은 가설의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A라면 B일 것이다. 이렇게 A면 B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A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B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원인에 해당되는 게 독립변수, B라는 게 이제 종속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좋은 가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없이 뭐뭇이다, 뭐뭇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정이야. 가설이 아니라. 그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다. 원인과 결과가 비례이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내 부부싸움이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면 X가 올라가면 Y도 올라가는 걸 비례라고 하죠. 이런 형태이거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비례 관계. 게임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게임 시간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거 올라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반비례야. 또는 게임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올바른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막연히 그냥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방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가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는 금지. 물을 10시간 동안 안 먹었더니 갈증이 날 것이다. 물을 10시간 동안 안 먹으면 갈증이 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전학생이 한 명 오면 책상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설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온도가 뜨거울 것이다. 이런 거. 천국은 어떨 것이다.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것만 되는 거고 형이 상학적인 내용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면 착한 인간이 잘 살 것이다. 이거. 그치. 책을 읽으면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고 아무튼 검증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좋을 가설의 요건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시험제 잘 나오는 거는 두 변수 간 관계 방향성에 대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선 연구에서 이제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추상적이고 측정이 곤란한 그런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그런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작,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와 친밀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부모하고 친밀한 게 도대체 뭐야? 그렇지.
애매모호하죠. 이런 애매모호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실험에서는 부모하고 친밀한 거를 일주일간의 대화 시간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게 애매모호한 거를 뭐 비행 청소년이다. 그럼 비행 청소년은 가출 횟수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뿐만 아니라 어떤 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자로 연구를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해석적 연구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뭐 직관적 통찰을 중시하는 거다.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직관적 통찰이야. 느낌. 그래서 절차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의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 역시 여기에서 이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개별 사례 하나를 살펴보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개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 이것이 바로 귀납법이라고 했습니다. 귀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자료는 양이 많은 통계 수치화된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은밀한 개인의 자료, 일기, 낙서, SNS 글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이는 자료는 비공식적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해석성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고요. 그리고 직관적 통찰이 정확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자의 스스로 자기한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공식 자료는 아까 통계화된 자료, 통계청 자료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했죠. 비공식 자료는 개인의 은밀한 낙서, 일기, SNS 글 이런 게 이제 비공식적 자료라고 했는데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라는 게 있거든요. 1차 자료는 뭐냐? 현재 연구를 위해서 조사자가 직접 수집해서 그러니까 현재 연구에서 본인이 만든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본인이 만든 자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자료라고 하면 거의 시험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든 자료. 그 연구를 할 때, 연구에서. 2차 자료는 남이 만든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단, 내가 A라는 연구를 할 때, 내가 과거에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지? 그냥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내 자료를 지금 현재 연구에서 끌어다가 쓴다면 내가 만들었던 과거의 자료는 뭐가 되냐면 2차 자료가 된다고요. 내가 만들었다고 쳐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만든 자료인데 내가 하는 지금 A라는 연구에서 쓴다면 내가 만든 자료도 2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수량으로 표현된 자료, 통계 자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료를 말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질적 자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식 자료,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를 말하죠. 그래서 수치화되지 않은 음성, 문자, 영상 이러한 것들을 질적 자료, 비공식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개인의 낙서, 일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를 하시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하셔가지고 저 미스터추와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저 미스터추의 강의 노트를 모두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그리고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뭐 상담 및 요청하는 주제,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뭐 댓글 달아주거나 아니면 영상 요청하시면 제가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잘 될 거고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저는 미스터 추였습니다.